반갑습니다. 김회득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통일한국론 제6강자 흡수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냐 제2부 강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미국의 외교협회에서는 세계가 주목해야 될 1등급 위험지역 첫 번째로 한반도를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입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가 대단히 불안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어 한반도 역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2022년 출발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호응해 오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리석음이 극치라며 통렬하게 비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 벽두에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주적이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남북은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언론에서는 북한이 연방제 흡수 통일의 50년 환상에서 깨어났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핵이 준 증오와 제재가 고통만 남기고 1992년 남북 합의는 종언을 고하고 퇴보하였다고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 연방제가 되면 남한 내 친북 세력들이 자기 편 들어준다고 믿었던 북한이 이젠 완전히 미련을 버렸다며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 민족 아닌 국가 대 국가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은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 3제 헌장탑을 철거하였고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을 끊고 모든 대남기구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체제 불안감과 흡수통일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현재 남과 북은 꽉 막혀 있습니다. 김정은은 끊임없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또 증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연방제가 과연 이념과 체제가 되는 남북한이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같이 50개 주가 모두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적화 통일의 꿈을 버렸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깊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남한 정부는 선거 때마다 정권가 바뀌고 그때마다 대북 정책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는 포용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는 압박 정책을, 다시 문재인 정권 때에는 포용 정책을,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압박 정책을 하면서 일관성 없는 통일 정책이 혼란을 가정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인 동시에 적대국이라는 이중성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끊임없이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남남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관의 통일이 급선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된 가치관은 한반도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언이며 그들의 목숨을 건 생존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 유엔 주도하에 남북 당사자의 평화적 회담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미국의 의도처럼 일괄 타결하려는 방법과 또 단계적 평화적 방법을 병행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차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외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하나님주의의 평화 본질주의의 이념을 이해하고 그 사성적 기반 위에 이상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공영 공유주의인 것입니다. 투스포 원리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서로 먼저 주고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주의, 즉 통일사상으로 본 평화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노동의 소외 해방과 계급혁명에서 진정한 평화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처럼 힘의 우위를 통한 전쟁 억제가 평화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평화란 정신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문론 사상에서 평화가 나올 수 없고 노동의 소외 해방에서 평화를 실현한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평화를 말했지만 결국은 위장은 평화주의였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출현한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평화 상대주의, 평화 현실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헨리 키신저는 미국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하나님주의, 즉 통일사상에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인간의 구주에 비유해 본다면 사회주의는 인간의 외적인 몸을 가치시하고 나타난 이념이라는 것이고 또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가치시하고 나타난 이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주의 통일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심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정이 뭐냐? 심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름다움과 진실과 선을 추구하는, 즉 미진선을 추구하는 마음작용의 근본 뿌리이고 상대를 진실로 위해주고 또 위해주고자 하는 사랑의 뿌리가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정이라는 말을 놓고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의 그 원천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정을 바탕으로 나타난 주의가 바로 공생공영 공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고 더불어 누리고 더불어 윤리와 도덕을 지키자는 이 공생공영 공유주의야말로 평화의 본질주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주의, 통일사상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류가 꿈꿔오던 평화세계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밝힘으로써 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960년대로부터 70년, 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확장 인류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속수무책이었던 시절인 그때에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산주의로부터 인류 해방을 위해 1968년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동년 4월에 일본과 미국의 지부를 창설하시고 나아가 전 세계 곳곳에 지부를 설치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이론투쟁, 사상투쟁을 통해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엔 전직 국가 수반들이 대거 참여하는 남북미 통일연합 카우사와 중남미 통합기구 아울라를 창설하시고 중남미 공산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여해 왔던 것입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 60개국 1천여 명의 대표자들과 120만 시민이 모인 가운데 북세계대회를 통하여 공산주의로부터 전 국민이 각성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1976년엔 민주주의의 중심권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수도 워싱턴에서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30만 대회를 개최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특히 그 30만 총정이 모인 가운데 다음 대회는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모스크바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82년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 공세로부터 미국을 수호하고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워싱턴 타임스 신문을 창간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간지 신문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경제적 모험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해 기꺼이 그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워싱턴 타임스 창간은 레이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레이건 독트린을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레이건 정부의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위 구상, 즉 SDI를 뉴욕 타임스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정책화시켜 소련 붕괴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련의 외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베츠 스메르트 루이프는 레이건이 1983년 3월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구상 SDI는 소련에 충격을 가했고 고르바초프가 미국과의 군사 대결 노선으로부터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이르렀다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 레이건 정부의 SDI 정책을 밀어주었던 것이 공산주의 해치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던가를 알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고르바초프는 그의 자서전 선택에서 레이건과 군축회담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했던 일에 대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밝힌 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1985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학술회의에서 정치학 박사로 저명한 시카고대 몰튼 카플란 교수를 세워 공산주의 동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카플란 박사는 주저했습니다. 혹시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단호하게 소련 제국주의 멸망을 발표하라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6년 후에 소련 공산주의는 해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 4월 11일 문선명 한학자 총재와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역사적 회담이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문세명 선생께서는 고르바초프에게 개혁 개방 정책을 더욱 담대하게 이끌어 가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소련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길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또 고르바초프에게 요청을 해서 소련의 우수한 대학생 3,000명을 미국으로 초청해 참 평화의 사상인 하나님주의 통일사상 교육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소련 대학생들의 미국 유학은 1년에 8, 9명 정도로 아주 소수에 제한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소련 대학생들은 크나큰 감동을 받고 소련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모실른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서 모스크바 대학교를 비롯해 전국에서 3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주의 통일사상 교육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1년 8월 19일 고르바초프에게 불만을 품은 부통령을 비롯한 보수파 비상사태위원회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소련 대학생들이 일어나 쿠데타를 저지함으로 인해 쿠데타는 실패하고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어 러시아가 탄생하면서 냉전 종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마라트 그리에프의 증언이 있습니다. 문세명 선생에 의해 미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1991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고 12개의 독립국가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초대 최고 지도자요 그들의 국부로 불리우던 레닌의 동상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고르바초프는 조용히 서울 한남동에 있는 문세명 선생 공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문세명 선생께서는 고르바초프에게 대통령께서는 위대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비록 소련의 수기장직을 내놓으셨지만 이제 평화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전쟁 없이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역사의 길남을 이름은 마르크스도 아니고 레닌도 아니고 스탈린도 아니고 오직 미하로 고르바초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사 총재는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북한 정부의 추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91년 11월 30일 모란관 휴대소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신론 진화론을 부정하고 하나님주의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 총재를 수행했던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5.15인 12월 6일 문선명 한학사 총재께서는 김일성을 함흥 조석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곳과 가까운 흥남은 문선명 선생께서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2년 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시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강제 노역으로 고초를 겪었던 곳이었습니다만 선생께서는 참사랑과 도정의 심정으로 김일성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 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 남북 교류협력 등 각종 현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회담 이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북한이 조인을 했고 이듬해
1월 31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었고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문충재 같은 사람은 없었다. 배포도 크고 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친밀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었다. 내가 죽은 후에 남북 사이에 은은할 일이 생기면 문충재를 찾으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흡수 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냐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방제가 되고 유럽은 국가연합이 가능한데 왜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나 국가연합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체제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적 남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 평화의 본질주의인 하나님주의, 즉 하늘 부모님주의의 심정을 근본으로 남북이 함께 사는 공생, 공영, 공의적으로 나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진 남남 갈등을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 세대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해 하기 위해 온 국민이,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역사적 소명이고 사명임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